빛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외에도 파장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죠.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을 가지는 것은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 X선, 감마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다고 해요. 그런데 가시광선은 미시 세계를 보기에는 파장이 너무 긴 편이죠. 마치 눈금 간격이 1cm인 차로 0.001mm 길이의 진드기를 측정하려는 것과 같은 거죠. 즉, 원자나 분자가 어떻게 물질 속에 배열되어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서는 원자 간 또는 분자 간의 거리보다 짧은 파장이 필요하죠. 이러한 미시 세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전자현미경과 같은 도구도 개발해냈지만 이것으로도 알기 어려운 여러 물질의 특성 연구를 위해 태양빛의 수백만 배에서 수억 배에 이르는 인공적인 방사광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방사광이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의 궤도가 전자석에 의하여 휘어질 때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강력한 빛을 말하죠. 이 강력한 빛은 적외선부터 자외선, X선까지의 빛을 말하는데요. 이 빛을 통해 원자, 분자 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거죠. 자연에서도 이 같은 방사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나오는 빛이 방사광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는 장치, 가속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강한 빛으로 물질의 미세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해요. 방사광 가속기는 기초과학에서부터 의학, 철강, 환경공학, 반도체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방사광 가속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1895년 비렐름 렌트겐 박사가 X선을 발견한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렌트겐은 X선을 발견하고 처음 부인의 손을 촬영했는데 뼈가 그대로 드러나 보여 죽음을 본 듯한 충격을 받기까지 했다죠. 결국 렌트겐은 이 X선으로 최초 노벨상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현재 물체의 거시적 내부 구조와 물질의 원자 수준에서 미시적인 구조를 규명하는 데 이 X선이 시초가 된 거죠. 이후 개발된 1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입자 가속기 연구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방사광을 이용하는 것이었고요. 2세대 방사광 가속기부터 본격적으로 방사광 이용을 주목적으로 건설해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3세대 방사광 가속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프랑스, 대만,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방사광 가속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바로 포항에 위치한 3세대 방사광 가속기인데요. 직선 길이 170m인 선형 가속기와 둘레가 약 281m인 원형 저장링, 30여 개의 빔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자를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리려면 계속해서 이제 돌리려면 원형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꺾일 때마다 이제 빛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3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선형 가속기에서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전자빔을 만들어내면 저장링에서 원형으로 회전하며 방사광을 만들어내는 원리인데요. 방사광의 밝기를 대폭 향상시켜 활용 분야를 넓히고 방사광의 성질을 변경하고 가공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 우리나라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보유하게 됐는데요. 기존 3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비해 1억 배 이상 밝고 극미세 세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해 많은 과학인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죠.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앞으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4세대 방사강 가속기 구축 사업이 이루어졌죠. 총 사업비 약 4,200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4세대 방사강 가속기를 짓기 위해 마련된 부지만 해도 무려 12만 620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무려 축구장 50배에 달하는 넓이라고 해요. 면적뿐만이 아니에요. 4세대 방사강 가속기 건설을 위해 25톤 덤프트럭 13만 대 양의 흙이 반출됐다고 해요. 4세대 방사강 가속기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양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약 4,500채 건설 분량이 들어갔죠. 저희가 5년 공기 내에 이제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70%의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예산 전략과 공기 전략과 그런 것들이 다 돼서 그렇게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4세대 방사강 가속기를 지으면서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성과가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4세대 방사강 가속기는 직선거리 1.1km 길이의 긴 막대자석과 같은 시설인데요.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직선 길이가 가장 긴 시설이라고 하죠. 건물 길이만 1.1km에 달하다 보니 생기는 재미있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연구원님. 네. 지금 자전거 타고 오셔갖고 뭘 살펴보시는데 자전거 네. 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세요? 여기 갤러리가 1km 정도 되기 때문에 직접 걷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두발 자전거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큰 일이 생기겠네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여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 2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듯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거대한 규모의 방사강 가속기. 그렇다면 각 구간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4세대 방사강 가속기의 출발점에는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크기의 전자총이 설치돼 있죠. 전자총은 전자를 발사하는 장치라고 해요. 양궁에 비유하면 활 시위를 당기는 궁사라고 할 수 있죠. 강력한 차회선 레이저를 구리에 쬐면 전자가 한 번에 약 10억 개가 튀어나오죠. 그 다음 선형 가속기 구간에서는 0.6mm 수준이던 빔의 길이가 이곳을 지나면서 100분의 1인 6마이크로미터로 대폭 압축되죠. 언듈레이터라 불리는 삽입장치 구간에서는 압축 가속된 전자빔이 삽입장치를 지나게 되고 X선 방사광이 이곳에서 생성되죠. 그리고 실험장치 구간은 X선 방사광으로 물질의 구조와 현상을 분자 구조까지 규명해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는 초고성능 현미경 역할을 하는 곳이죠. 결국 전자총에서 레이저를 쏘고 금속을 때리면 전자가 반출되어 짧은 전자빔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빔은 선형 가속기를 지나면서 가속되고 머리카락 두께의 반 정도로 압축된다고 해요. 그리고 언듈레이터를 지나며 발생하는 빛이 더해져 4세대 방사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방사광 가속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밀성인데요. 710m 가속 장치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궤도 정밀도는 2마이크로미터, 즉 100만 분의 1미터 이하인데요. 비행기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비행궤도 오차를 5mm 이내로 운항하는 수준과 비슷한 난이도라고 해요. 정밀한 만큼 민감한 것이 또 이 4세대 방사강 가속기라고 해요. 특히 외부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10km 떨어진 포항 영일만 수역의 높낮이에도 영향을 받는다잖아요. 인근 영일만 만조대에 5마이크론 정도 지면이 올라가는 극도로 미세한 환경의 변화까지
감지한다고 해요. 현재의 연구를 뛰어넘어 온전히 새로운 과학적 환경을 제공할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대한민국 과학의 심장이라 불릴만 하네요. 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기대해 보자고요. 흔히들 가속기를 우주와 생명 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하죠. 가속기는 노벨상을 낳는 장비로 불릴 정도인데요.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5명 중 1명은 가속기를 활용해 연구를 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기에 그러는 거죠? 4세대 가속기는 짧은 전자빔을 만들어서 빛을 뽑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도 순간순간을 포착해 찍어 시간순으로 재배열하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일종의 동영상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발생하는 수십억 분의 1보다 빠른 광원을 통해 화학 촉매 반응이나 분자 결합 또는 생체 반응과 같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없던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밝은 빛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죠? 비밀은 3세대에 비해 10배나 긴 삽입 장치와 연구 자석에 있다고 해요. 전자총에서 쏘아진 전자는 빛의 속도로 달리다가 라인 옆에 붙어있는 자석과 만나면 선형 가속기에서 100억 전자볼트로 가속하고 삽입 장치에서 방사광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렇게 가속된 전자는 N극과 S극이 짧은 거리로 교차돼 있는 삽입 장치를 지나면서 좌우로 빠르게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레이저빛 형태를 띠는 4세대 방사광이 배출되는 거죠. 이때 나오는 빛의 밝기가 무려 햇빛의 100경배에 이르는 밝은 빛을 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밝은 빛이 필요한 걸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이미 충분히 강한 3세대 방사광 X선에 시료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정이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4세대 방사광은 3세대에 비해 엄청나게 강하고 밝은 데다 찰나의 순간까지 연구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손상되기도 전에 단 한 번의 실험으로도 정확하고 선명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고체 시료뿐만이 아니라 액체와 기체 시료까지 실험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기도 하죠. 액체 시료 속 원자 분자의 움직임까지 포착 가능한 거죠. 이게 다 방사광의 빠른 속도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4세대 방사광은 전자빔의 길이가 100펜토초 이하로 짧죠. 여기서 나오는 펜토초는 실제 기술로 나눌 수 있는 한계인 1000조분의 1초를 말하는 거죠. 1펜토초 동안에는 빛조차도 0.3 마이크로미터밖에 이동할 수가 없죠. 원자나 분자의 결함이나 분해, 치환 등의 화학 반응이 이 펜토초 단위로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나 분자가 정지해 있는 상태만 관측할 수 있었던 3세대 방사광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미지의 세계였던 원자들이 움직이는 순간까지 관측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강력한 빛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더 세밀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불가능의 벽을 허무는 첨단 과학의 도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아닌가 싶네요. (1999년) 세계적 음악가 베토벤의 사망 원인이 세상에 알려졌죠.
그의 머리카락을 방사강 가속기로 분석한 결과 정상인의 100배나 되는 60ppm의 납이 검출되면서 납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반고은은 돈을 아끼기 위해 기존 그림 위에 덧칠하거나 캔버스 뒷면에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요. 방사광 X선을 통해 원본 훼손 없이 숨어있는 색깔들을 찾아내서 그의 작품 밑에 숨겨져 있던 한 여인의 초상화를 복원해냈다죠. 방사강 가속기는 역사적 사실이나 유물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네요.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활용 범위는 좁은 면적을 선명하게 조여 분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분해되는지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노 세계를 보는 현미경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그동안 분석할 수 없었던 살아있는 질환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의학 분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특히 생체나 세포의 손상 없이 암세포 등을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어 이를 억제하는 맞춤형 신약 개발이 매우 쉽게 되겠죠. 현재 인류가 해석한 단백질 구조는 전체의 5%에 불과했다고 해요. 하지만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치료물질 개발, 당뇨 구조 연구, 바이러스 및 유해세균 저해제 개발,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죠.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기초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해요. 물이 분해돼서 이제 산소랑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가속기를 이용해서는 이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알게 되고요. 근데 4세대 가속기를 통하게 되게 되면 각 단계별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총 5단계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각 단계를 다 이해함으로써 기초과학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그 최종적으로 얻게 되게 되는 전자나 수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아직까지 원리 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광합성을 관측하여 원리를 밝히고 이를 이용하여 인공 광합성을 구현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죠. 신물질 개발,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의 활동을 분자 수준에서 관측하여 이를 제어하고 설계하는 기술 개발로 수소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신비료 등의 개발도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나노,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가속화해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신약 개발은 물론이고 고효율 태양전지 등의 미래형 에너지와 나노 산업까지 대한민국 미래형 먹거리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책임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핵융합시설, 극지 탐사선인 아라오노, 그리고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와 같이 대한민국 대표 과학시설로 자리 잡아 미래를 이끄는 심장이 되지 않을까요?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보다도 수십억 분의 1초보다 더 빠른 빛으로 초고속 자연현상을 관측해낼 우리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눈물이 짤까 땀이 짤까? 우리 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눈물과 땀이지요. 자, 그렇다면 눈물과 땀, 과연 어느 쪽의 염도가 더 높을까요? 엉뚱한 실험 스타트! 먼저 눈물의 염도를 측정해 볼 텐데요. 눈물도 다 같은 눈물이 아니라는 거. 눈에 자극성 물질이 들어갔을 때 흘리는 반사적 눈물과 희노애락의 감정에 의한
정서적 눈물을 채취했습니다. 같은 눈물 다른 경로, 과연 염도가 다를까요? 측정 결과 양파를 썰었을 때 흘린 반사적 눈물의 염도승. 눈물의 염분 함량은 환경에 따라 0.9%에서 1.3%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슬픈 감정으로 흘린 눈물의 수분이 부교감 신경 자극에 의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는군요. 이번엔 땀의 염도를 알아보지요. 달려라 달려라. 실험을 위해 한 몸 불사르는 유캐씨. 땀 채취 완료. 운동으로 흘린 땀의 염도는 과연 후 눈물보다 높은 0.06%가 나왔어요. 시료와 증류수를 같은 배수로 희석했을 때 운동으로 흘린 땀, 양파를 썰었을 때 눈물, 그리고 슬펐을 때 흘린 눈물 순으로 염도가 높게 나왔는데요. 그럼 땀이 눈물보다 더 짠 건가요? 땀의 염분 함량은 일반적으로 눈물보다는 더 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땀의 발환작용으로 인해서 염분 함량이 약 0.4%에서 1% 이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 실험에서 사용하신 땀은 운동 후에 흘리신 땀이기 때문에 체표면에 의한 발환작용이라든지 체온 상승으로 인해서 염분 함량이 높아져 좀 더 짜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염도 자체는 땀보다 눈물이 높지만 눈물보다 땀의 수분이 더 잘 증발되어 맛에 있어서는 땀이 더 짜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짭짤하게 해결.